예, 안녕하십니까. 현직 공인중개사 박종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특례를 두어서 상위법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임법 1조에 보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대부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이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요, 최소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내에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은 있죠. 재건축한다든지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수용을 당했다든지 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를 배제한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깡통 전세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가지 그 법적인 조항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한 9가지에서 10가지, 10가지네요. 10가지 정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법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항이 있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의 공개념을 좀 도입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 범위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고요. 보장기간, 제가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몇 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히 들어가 보겠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0분 내로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는 왜 받는 건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어떤 부분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입법 목적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민법과 상이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세입자로 주거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영업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또 특별법으로 따로 제정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로서 등기부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용 빌딩이라도 내가 주거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을 혼합한 건물인데요.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쓸 때는 업무용이 되고요. 내가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전해 놓고 사용하면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내가 주거용으로 산다 하더라도 일시적 사용을 위한 거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콘도를 한 달 동안 빌렸다든지 여관을 호텔을 뭐 6개월 동안 빌렸다든지 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 우리하고 별개인데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임차한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된다는데 요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발췌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제가 어떤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법으로 최소 2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2년 내에는 임대인은 절대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만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 보장을 2년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2년 이내에는 안전하게 주거를 할 수 있고요. 2년이 다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음에도 계속 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반전세를 들어서 1억에 1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 월세를 살고 있다 할 때 만기가 됐는데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 1억을 주지 않아서 계약이 연장이 되어서 계속 살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월세 100만 원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월세는 지속적으로 내면서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이사비용을 들여서 부동산 복비도 들고 이사비용 들어서 세입을 했는데 2년 만에 이사 가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세입자나 임대주가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반면 세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1개월 이내에만 통보를 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사표시를 하면 또 2년간 자동 계약이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동 갱신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임대주하고 세입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갱신이 돼서 또 2년을 살게 됐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세입자는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는 특별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2년 이내는 자동갱신 됐을 때 2년 이내에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게 임대주와 세입자 간의 좀 다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분들께서는 2년 또 갑자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임대주들은 2년이 돌아왔을 때 묵시적 갱신보다는 연장 계약을 새로 처음에 부동산 계약을 했던 그 공인중개소를 찾아서 갱신 계약을 작성을 하면 대소료 조금만 지급을 하시면 2년간 안정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운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 연장 계약을 하는 게 좋고 세입자들은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실효성이 없고요. 전세 보증금이 시세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갱신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같이 전세금이 떨어질 때는 임대주께서는 반드시 재계약을 해서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무조건 이사 갔다 그래서 이사를 들어왔다고 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의 첫 번째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이거는 교집합입니다. 동시에 필요한 게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놔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전입해 놓고 내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대항력은 제가 누군가 우리한테 와서 세입자한테 와서 나가라든지 뭐라고 할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있게 되면요, 집을 매매하거나 뭐 했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집을 인수한 사람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보장해 줄 때 임차한 날과 전입한 날, 그 다음에 거기에 점유한 날, 거주하는 날이요. 이런 날짜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게 되겠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압류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100%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얻을 때 융자가 있습니까? 뭐 앞에 융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부분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계약을 하면 가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하는데 이 확정일자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걸 받아놓으면 뭐가 어떻게 됐길래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게 받아두세요.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보증금에 대해서 손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이라 하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집을 얻고 내가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옮겨졌다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했는데요. 이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같은 거는 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소유권이 있다면 내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원래 주택임대차 계약은 채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보증금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집을 팔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음 계약한 집주인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채권이지만 물건 비슷하게 대항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 내 앞에 물건도 똑같습니다. 물건도 권리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담보가등기 뭐 이런 게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얻을 때 등기부를 보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앞에 깨끗합니다. 융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경매를 했을 때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채권은 채권과 물권을 구분하는 건요. 물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제3자한테 달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사실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만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과 같이 소유권과 같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항력의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집을 임대차하고 무작정 가서 산다고 주택임대차법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이 이전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도 전입을 했으면 내일 0시부터 내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증 전입을 마쳤는데 오늘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냐, 집주인이 융자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은 그 접수 시간부터 효력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세입자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주택을 계약하실 때 입주를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입주하는 날은 융자를 받지 않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입주 다음 날부터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은 9시부터 오픈을 하기 때문에 0시부터 보장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날까지, 입주하는 날까지 융자가 없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주민등록증하고 점유를 마쳤다면 이 집이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 이 집을 산 사람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양수한 사람이, 그 집을 인수한 사람이 전세금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경우 사실 양수인이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있는 걸 모르고 주택을 인수를 했다면 그 인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중개사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면 중개인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임차권은 경매시에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선순위 임차권은 배양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경매시에도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한 기준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권리보다 먼저 임차해서 주민등록증을 전입한 사람은 경매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 선순위에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있다면 경매시에 임대차 계약은 소멸하겠습니다. 이 대항력 조건에서요, 중요한 게 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주민등록이 반드시 계약기간 동안은 존속을 해야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잠시 이전을 하면 그 순간 대항력이 소멸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다시 전입하는 날이 매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은 계약기간 동안에 반드시 존속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사업상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가족 중에 누구라도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는 거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당연히 동호수가 잘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빌라나 다세대가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는 반지하를 보통 101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패. 또 4층이 싫은 분들은 4층이 없이 바로 5층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관문에 501호 이렇게 301호 다음 위층이 501호 이런 경우도 있어서 집을 보러 갔더니 내가 101호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1호를 당연히 임차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101호로 몇 번지 101호로 입주신고를 마칩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B101호입니다. 반지하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지하 101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빌라나 다세대는 그냥 101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실제 101호를 대출해 줄 때 등기부를 띄워보면 뭐 지하에 대출을 해줄 때 반지하에 대출을 해줄 때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세입자도 없고 선순위도 없고 그래서 은행에서 뭐 한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세입자가 경매가 들어갔는데 세입자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은행은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은행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출을 해줬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지하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1층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은행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한 세입자에게는 보호를 해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서에도 무심코 101호로 표기를 합니다. 특히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직접 계약할 때는 그냥 101호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를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동호수를 계약서에 기재해 주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데 당사자들끼리 직접 계약할 때 굉장히 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거 계약할 때 5층 이상은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5층짜리 건물인데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4층이 싫으니까 401호가 싫어서 501호, 601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관문에. 그때 갔을 때 사실 4층, 5층 내가 올라온 층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패에 501호로 되어 있어서 501호 전입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보호를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할 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구분 세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라 합니다. 많게는 뭐 7가구 정도 또 이렇게 다가구로 많이 짓고 있는데요. 반지하 하나, 위층으로 3층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건 단독주택입니다. 구분 세대가 되어 있지 않고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번까지만 전입신고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 건물 전체를 담보로 잡습니다. 그 바닥에 있는 토지와 그 건물 전체로 담보를 잡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거의 7가구 정도 들어가 있으면 들어간 순서에 의해서 대항력이 먼저 발생하느냐 늦게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임대차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길 때는 반드시 조처를 해놓고 옮기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후순위로 다시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증 하나쯤은 갖다가 놓고 이렇게 이사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이어갔는데요.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확정일자를 왜 받는 건지, 이 확정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는 경매를 받을 때 엄청나게 필요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기로 하고요. 요새 봄철에 건조해서 기관지나 이런 쪽에 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불편한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히 이 봄을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6강에서 또 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로 이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박준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